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8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미래전자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20일 주식회사 대한에 900만 원을 15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보통이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거래처에 돈 빌려주었다, 그지?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대여금 계정 과목 적으면 될 겁니다. 대여금이 단기 대여금인지 장기 대여금인지 이제 판단해야 되겠다, 그지? 총 대여 기간은 15개월이다. 12개월 초과하네. 그렇다고 홀랑 장기 대여금으로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기인지 단기인지 구분은 철저하게 올해 결산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인지 아닌지로 판단한다고 했어. 올해 1월 달에 15개월 만기로 돈 빌려주었다고? 그러면 내년 4월 달이 만기다 이겁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져볼 때 내년 4월 1년 이내로 도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 단기 대여금으로 기록해야 된다. 됐죠?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면 되고, 참고로 이 문제 출제될 때 모범 정답이 단기가 아니고 차변이 장기 대여금으로 발표가 되었어. 그리고 실수가 발견되어 가지고 차변을 단기로 기록한 거랑 장기로 기록한 거랑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해 줄게요 라고 최종 발표되었다 이겁니다. 출제 미스고요. 출제 오류고 향후에 출제될 때는 그렇게 처리 안 될 거야. 원칙대로 단기만 정답으로 인정될 거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거 판단해서 입력하는 거 연습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월 20일 차변에 단기 대여금, 그지?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한 9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9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2번 문항 2월 17일, 1월 15일에 자기 주식 400주를 135만 원에 취득했다. 이 중 300주를 주당 5,7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 자기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은 5,400원이다. 자기 주식의 처분 거래다, 그지?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만 회계 처리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회계 처리하면 편하다고 했다, 그지? 대변에 자기 주식 적습니다.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5,700원에 300주 팔았답니다. 300 곱하기 5,700. 1710000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 그래서 차변 대변 차이를 분석해서 그 금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됐죠? 자, 대변에 적히는 자기 주식 얼마겠습니까? 400주를 135만 원에 취득했대. 그 중에서 300주만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35만 원 곱하기 400분의 300, 그렇게 한 금액이 대변에 적힐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135만 원 나누기 400 하면 한 주당 3375 계산되거든. 그거 곱하기 300이다 이겁니다. 10 12 500. 그리고 요 작은 금액으로 기록돼 있던 자기 주식이 없어지면서 큰 금액이 들어왔으니까 회사 이익 봤다, 그지?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기록하면 되겠다. 차이 금액. 자, 이론 차원에서 복습합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더라. 됐죠? 분석 끝났고 자, 입력하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자기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이라는 것은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입력하자. 2월 17일 대변에 자기주식 자 1012500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거든. 금액은 5,700 곱하기 300 1710000 그거 차변이다 그지? 자 1710000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금액은 플러그 값으로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그지? 오케이. 입력 완료. 3번 문항 2월 25일 영업부 직원들이 출장 업무 중 가나분식에서 다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거래일 현재 가나분식은 간이과세자이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출장 가서 밥 먹었는데요.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 쓰고 싶다 그지? 그런데 그냥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작업하면 되겠다 그지? 차변에 복리후생비 코드 번호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은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외상거래다 이겁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우리는 돈을 밥 먹은 식당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사로 돈 준다고 했다. 그래서 대변을 미지급금이라고 쓰되 거래처를 법인 우리카드로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니다. 자, 2월 25일 날짜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차변에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 금액은 문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네. 10,000원입니다.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쓰되 거래처를 식당 가나분식이 아니고 뭘로 법인 우리카드로 적는다 이겁니다. 우리카드 법인 그지? 요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죠? 넘어가면 되고요. 참고로 부연설명 좀 해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법 이론편 그리고 실기편에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그 내용을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 그지?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소 공제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는 요 거래요. 우리 회사 이름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어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도록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식당이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거기에 설사 부가가치세가 적게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매입소 공제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된다라고 제가 열심히 강조드렸다고 합니다. 실무에서 워낙 중요하고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건드릴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 즉 추려내야 될 부분은 크게 4가지로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보는 것처럼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소 공제 못 받으니까 너 추려내야 된다. 두 번째, 상대방 업종이 다군 업종,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
목욕, 이발, 미용, 모기미 형제들, 전세 버스를 제외한 여객 운송업, 그지? 뭐 요런 것들, 입장권 발행 사업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타군 항목이었어. 그런 업종일 경우도 간이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가치세 적혀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지출 성격이 매입세 불공제다. 예를 들어서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 이런 것들일 때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그것도 출연해야 된다. 요 세 가지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출연해야 되고, 또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연표도 받았다. 그런 경우가 있다. 가끔 그때는 철저하게 세금 계산서가 우선되므로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으로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므로 그것도 부가가치 신고서에 따로 반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그지? 그런 부분을 딱 개념을 잡아두셔야 이런 문제 풀 때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는데 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라고 하지? 그렇게 혼란이 안 생길 것이다. 됐죠? 개념을 또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료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혹시라도 금액에 공급가액이 얼마고 부가가치세가 얼마입니다라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지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금액을 뭘로 그냥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을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 기록할 필요 없이 됐죠. 그렇게 개념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자, 4번 문항 3월 21일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 기여형이랍니다. DC형 1,000만 원, 제조부문 500만 원, 판매부문 500만 원 요거를 당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돈 이체했다. DC형 퇴직연금 불입했다라는 문제다. 그지? DC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순간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회사에 불입한 돈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냥 종업원 거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가 그래서 DC형은 굉장히 단순했다. 그지? 연금에 불입하는 돈을 그냥 차변의 퇴직급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했다. 그지?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DC형, DB형 어렵진 않지만 전산 세무 2급 자격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건드리는 주제입니다. 어렵진 않지만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시고요. 자, 입력합니다. 3월 21일 차변에 퇴직급여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로 일단 퇴직급여 기록한다. 얼마? 500만 원. 차변에 퇴직급여 이번에는 800번대 코드로 기록한다. 얼마? 그것도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보통예금으로 돈 지급했다. 됐습니다. 5번 문항 11월 10일 당사는 액면가액 한 주당 10,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할증 발행했다. 그지? 주식을 할증 발행한 거야. 전액 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부가가치세는 무시하기로 한답니다.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차변, 대변. 자, 대변에 자본금 계정 기록하고 철저하게 액면금액 기준으로 그지? 10,000 곱하기 1,000만 원 되겠네요.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보통예금 적습니다. 1,200만 원. 자, 다시 1,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할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 원 적고 싶다 이겁니다. 처음에 예상은 요랬어. 그런데
주식 발행 과정에서 수수료 생겼답니다. 신주 발행비가 생겼어.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 대변의 현금. 이렇게 주식 발행 과정에서 돈이 좀 드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된다고요? 150만 원으로 될 것이다.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대변에 적기 전에 혹시 나의 반대 포지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그지? 잔액이 없다라고 딱 명시해 주었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11월 1일, 10일. 자, 11월 10일. 자, 대변에 자본금 계정 1,0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1,20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 나갔답니다. 그래서 대변에 기록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150만 원 될 것이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고요.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4월 11일 회사의 판매 관리 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컴퓨터를 주식회사 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대금 16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비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됐죠?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어.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요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반영해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는 거 맞고 유형은 매입이면서 카과 57 유형으로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의 비품, 대변의 외상거래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용카드사, 신용카드가 하나카드다. 그지? 하나카드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4월 11일 유형 57 카과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165만 원 입력하고 엔터 키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싹 갈라지고 상단부에는 거래처 물건 산 가게를 입력한다. 그지?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준 사람은 누구라고? 주식회사 컴마트라고.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하나카드. 자, 분계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기록하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상단부의 주식회사 컴마트로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요거를 하나카드로 수정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상단부와 하단부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중간에 신용카드사도 적어주자. 이렇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할 수 있겠다. 2번 문항. 그리고 자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우리 이 자료에서 하나카드라고 했잖아. 그지? 하나카드. 그러면 카드 종류 하나카드 이걸로 이제 끝나면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은행 확인 BC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이 있어. 그지? 이거 삭제해서 자료에서 불필요한 자료 삭제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됐죠? 2번 문항 봅니다. 4월 22일 국내 체류 중인 앤드류 현재 국내의 호텔에 200일째 거주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한테 제품을 22만 원 공급 대가에 판매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과세 대상 물건을 팔고요.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발급했답니다. 유형은요. 매출이면서 현과 22가 되겠다.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적으면 되겠네요.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그래서 뭐 국내 체류 중이고 뭐 호텔에 200일째 거주한다 이런 거는 지금 보는 내용에 대해서 전표 입력할 때는 전혀 뭐 필요가 없는 정보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참고로 우리 소득세법 공부했으니까 이 내용 가지고 뭘 말하려고 이렇게 적었는지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볼까? 국적이 외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소 거수를 두고 일정 기간 이상 있으면 거주자로 분류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200일째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국적이 외국이라도 거주자로 분류되어서 소득세법이 계산되겠구나. 뭐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전표 입력할 때는 뭐 전혀 상관없는 정보고요. 자, 입력합니다. 분석한 대로 4월 22일 유형 22 현과 공급가격란에 22만 원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싹 갈라지고, 자 거래처는 앤드류다 그지? 앤드류.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3번) 문항 5월 9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영일에 제품을 같은 날짜로 받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납품하고 다음의 영세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부가세 유형은요 12영세가 되겠다. 그지? 대금은 아직 결제받지 않았답니다.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전액 다 외상이다. 그지?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자, 품목 수량 단가에 뭔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됐죠? 5월 9일 유형 12영세 품목란에 제품 수량란에 20 단가란에 150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자동으로 기록될 것이고, 거래처는요 주식회사 영일. 자 전자외부 전자라고 되어 있다 그지? 자 영세월 구분 매출이면서 영세월일 때는 그 이유를 적어준다 그지? 영세월 세금계산서 발급되었다고 뭡니까? 이유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한다 이겁니다.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지?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 5월 16일 주식회사 선우에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해당 제품은 6월 10일에 인도하기로 하였다. 별표 쳐주십시오. 부가세 유형 뭡니까? 과세 대상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 과세입니다. 부가세 유형. 회계처리 주의해야 되겠네요. 물건을 언제 넘겨줍니까? 6월 10일에 넘겨준답니다.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인식하는 날은 언제? 6월 10일이다. 오늘은 5월 16일이야. 오늘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물건 넘겨주기 전에 돈 받았으니까 대변을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차변은 보통예금. 됐죠? 그래서 자, 회계상 매출 인식하는 시기 물건 판매한다고요? 인도하는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 공급 시기도 인도하는 날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선세금 계산서 특례가 인정되더라 이겁니다. 물건 넘겨주기 전에 너 미리 돈 받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끊어도 오케이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한 선세금 계산서 특례가 실기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이다 이겁니다. 워낙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별표 쳐두시고 잘 연습해 두십시오. 아시겠죠? 자, 입력합니다. 5월 16일 유형 10일 과세고요.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선우. 자, 전저여부 여.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아니야. 선수금. 어이? 그리고 차변은 보통 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중요하다. 5번 문항 7월 3일 마케팅 부서의 업무용 차량 5인용 승용차 2500cc를 주식회사 K자동차에서 3,500만 원 부가가치 별도에 취득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다. 대금은 취득세 224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요.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부가수용 뭡니까? 부가가치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어. 매입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면 50일 과세, 매입소득공제 못 받으면 54 불공이다. 그지? 자, 이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가수용 54 불공으로 처리하고 차변의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보통예금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차량 취득 과정에서 자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라는 세금을 낸다고요.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이 부분도 차변을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 됐죠?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자,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범위 복습해 볼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문제에서 업무용이라고 돼 있다고 뭐 이거 비영업용 아닌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지? 업무용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회사 이름으로 차 사면은 그거 법인 명의 차다, 그지? 그거를 전부 업무용이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비영업용은 그런 의미 아니야. 우리 회사가 승용차 가지고 먹고 사는 택시 회사다. 그럴 때는 그 승용차가 영업용이야. 그런데 우리 회사는 컴퓨터 제조업이다 이겁니다. 컴퓨터 만드는 게 우리 본업이야. 그 과정에서 영업팀에서 승용차 한 대 가지고 있다고. 그런 회사는요. 승용차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영업팀에서 뭐 회사 이름으로 업무용으로 차량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전부 다 비영업용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승용차 의미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이고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를 제외한 거라고 했습니다. 5인승, 8인승 이하야. 2500cc, 1000cc 이하 경차 아니야, 그지? 오케이, 이 범위 충족한다. 그래서 이 부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는 건 맞다 이겁니다. 따라서 54 불공입니다. 됐죠? 자, 7월 3일 54 불공. 자, 공급가액은 얼마요? 3,500만 원. 자, 거래처는 K자동차. 전자예부 여. 자,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번 적어주고.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54 불공이므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어. 공급가액 부가세 합한 금액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취득세 부분도 같이 입력해 달라고 했거든. 끼워 넣읍시다. 자, 요 상태가 지금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다음 라인에 무언가 기록할 수가 없는 상태야. 어떻게? 차량 운반구라는 금액에 어차피 취득세 금액이 합산돼야 된다, 그지? 금액이 어차피 변동돼야 되니까 차량 운반구 금액을 임의의 숫자 1번, 1원 뭐 이런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내용을 적어주는 거야. 취득세는 돈 뭘로 줬다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오케이, 그러면 라인을 추가할 필요 없네. 그냥 보통예금 요 금액을 그냥 추가하면 되겠네. 얼마입니까? 자, 2240000을 더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거다, 그지? 오케이. 자, 3850000 플러스 2240000 하면 4074000 되거든. 그걸로
수정하고 그러면 차량 운반국 금액을 이제 금액 바꾸면 되겠다 이겁니다. 똑같은 금액 40740,000으로 타이핑으로 입력해도 되지만 조금 편한 방법이 있었다 그지? 커서를 여기에 위치시킨 다음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현재 상태에서 차변합계, 대변합계를 일치시키는 금액으로 싹 금액을 바꾸어 준다고 했다. 스페이스 바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40740,000으로 싹 바뀌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메인 매출점 변경 메뉴 풀어봤고 메뉴 닫읍시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 봅시다. 1번 문항. 다음은 수출 신고 필증의 일부 자료와 선적일 및 환율 정보이다.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점 변경 메뉴에 입력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두 가지 작업을 하라고 했네요. 메인 매출점 변경 메뉴에 이 내용 입력하고 부가수용 16으로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서식도 작성하고 두 가지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됐습니까?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물건 수출하면 세관에 신고하거든. 그러면 세관에서 이런 내용으로 수출한다라고 우리가 신고받았습니다라는 그 증서를 하나 발급해 줍니다. 이름이 수출 신고 필증. 수출할 때 우리가 세관에 신고한 각종 내용들이 쭉 적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입력하자. 메인 매출점 변경 메뉴 열자. 요구하고 있는 대로 작업하면 되는 거야. 자, 날짜는 날짜가 수출 신고일도 나와 있고요. 선적일도 나와 있습니다. 자, 수출 신고일은 뭐라고요? 세관에 우리 이렇게 수출합니다라고 신고한 날이고요. 선적일은 배에 물건이 실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공급 시기 언제라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지했다. 그지? 선적일이다 이겁니다. 12월 15일자로 입력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12월 15일 유형 16 수출이고요. 자, 품목 수량 단가가 뭔가 있으면 입력해 주면 좋겠다. 그지? 출제자 의도가 그런 거겠지. 수출 신고 필증 자료가 쭉 나와 있다는 거니까. 자, 품목 A, D, A, S, A1 그지? 적어주자. A, D, A, S 뭐라고? A, D, A, S, A1 아이고 수량 자 150 적어주지 뭐. 자 단가 뭐 원화 금액으로 나와 있다면 그거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달러로 지금 돼 있잖아, 그지? 300달러 곱하기 이제 해당 환율을 곱해야 단가가 나올 겁니다. 뭐 그거를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준다고 감점하기도 어려울 거야. 됐습니다. 문제에서 품목 수량 단가를 꼭 적으십시오라고 언급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뭐 적으면 좋겠지만 안 적어도 감점은 없을 걸로 생각된다. 자, 어쨌든 과세 표준 금액을 발라내야 된다, 그지? 자, 금액 계산해 봅시다. 150개에다가 한 개당 300달러야. 그리고 그래서 뭐 달러로 보면 150개 곱하기 300달러에서 45,000달러가 된다 이겁니다. 그지? 150 곱하기 300해서 45,000달러야. 곱하기 이제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날짜가 두 개 나온다, 그지? 수출 신고일이랑 선적일이랑 뭐 선적일이지, 그지? 12월 15일 요 환율로 적용한다 이겁니다. 됐죠? 실무에서 워낙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출 신고 필증에 보면은 수출 신고일이 나와 있거든요. 요 날짜의 환율로 절대 적용하면 안 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선적일 기준의 환율로 계산한다. 왜? 수출의 경우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라고 딱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출제된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 이론편에서 이미 이런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 생소하지만 모두 풀 수 있도록 잘 개념 잡아 둡시다. 그래서 날짜 12월 15일의 환율로 이걸로 계산한 것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래서 150 곱하기 300 곱하기 1210 5
124450002 과세 표준으로 입력되면 정답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단가를 300달러 곱하기 1210 한 숫자로 입력해도 정답 인정되고 입력 안 해도 정답으로 인정될 거야. 자, 저는 그냥 공란으로 비우고 공급가액만 정확하게 입력할게요. 124450000 됐죠? 자, 거래처 어디입니까? GA 컴퍼니네요. GA 컴퍼니 됐죠? 그리고 매출이 영세로 적용될 때는 그 이유를 적어준다고 했다, 그지? 직접 수출입니다. 1번 적어주고요. 수출 신고 번호 문제 자료로 나와 있다, 그지? 입력해 주면 좋겠네요. 수출 신고 번호, 그지? 요 긴 숫자 요거를 자료 보면서 입력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 아까 상단부에 저는 수량을 적고 공급가액만 바로 적었는데, 그러니까 공급가액만 나누기 수량 금액이 자동으로 단가란이 딱 채워진다, 그죠? 이런 편의 기능도 있네.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수출 신고 번호 적습니다. 010 못 외운다, 그지? 자, 적는다. 자, 010 다시 05 다시 23 다시 02 많다, 그지? 자, 02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입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칸수가 넘어가 버린다, 그지? 그리고 표시된 내용을 보니까 나는 분명히 다시를 한 개만 적었는데 다시가 두 개로 막 표시되고 두 개로 표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수출 신고 번호라는 형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형식에 맞춰 가지고 중간에 다시가 자동으로 끼워 넣어지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다시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다시라는 거 없이 그냥 숫자만 쭉쭉쭉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겠지 뭐. 자, 입력합니다. 다시 입력한다. 다시. 자, 010 05 23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5개다, 그지?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10 그다음에 2 아이고 열심히 입력했더니 중간중간에 다시라는 게 자동으로 딱딱딱딱 채워지더라 이겁니다. 자, 상단부 자 입력 끝났고요. 자, 하단부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자 돈을 자 결제 조건 봅시다. 선적일은 12월 15일인데 돈은 적재일로부터 선적한 날로부터 배에 물건 실은 날부터 35일 후에 나중에 돈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뭘로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는 거지 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끝났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자, 한 가지 작업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작업 수출 실적 명세서 작업해 봅시다. 자, 부가가치 모듈로 가서 수출 실적 명세서 메뉴 엽니다. 자, 2기 확정이다, 그지? 10월부터 12월 그리고 조금 전에 입력했던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조금 더 편한 기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표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입력했으니까 요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이 아마 있을 거라고. 자, 볼까? 상단부에 보니까 전표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다, 그죠? 요거 버튼 한번 클릭해 보는 겁니다. 불러오면 좋고 안 불러오면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입력하면 되고. 됐습니까? 예, 한번 클릭해 볼게.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요 내용이 쫙 검색이 되네요. 그래서 요 체크해서 확인 버튼 눌러보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됐죠? 조금 편할 거다 이겁니다.
블록의 기능 사용 안 하면 그냥 지적 입력하면 되고. 오케이. 자, 통화 코드 입력합시다. 뭡니까? US 달러다, 그지? 검색창 띄워서 미국 검색해서 입력하고, 환율은요 1210이었다, 그지? 달러는요 몇 달러였습니까? 자, 45,000달러 나와 있다, 그지? 300달러 곱하기 150개, 그지? 45,000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표 입력할 때 계산했던 544500002 자동으로 또 표시될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주 지정 명세서도 작성 완료. 아시겠죠? 이렇게 메뉴 닫고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라고 클릭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도 이제 작업 끝났으니까 메뉴 닫아버리고요. 자,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0월부터 12월의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이자율은 2.1%로 가정해서 푸십시오. 됐습니다. 가정에 따라서 풀면 되겠지. 자, 메뉴입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자,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주식회사 고양 상사. 자, 동은 자료 없고요. 층하고 호수만 나와 있네요. 동은 공란으로 비워두면 되겠고, 층은 1층. 몇 호? 102호. 자, 면적은 자, 자료 보면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저도 자료 열심히 보면서 입력할게요. 88제곱미터. 용도는요, 사무실입니다. 자, 임대기간 2017, 자, 저거 봅니다. 2017, 1101, 그 다음에 2019, 1031,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100만 원, 관리비는 10만 원이네요. 적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갱신이 한번 됐네. 11월 1일에 2019 1101. 자, 갱신이 2021 1031 2년 단위로 갱신하는 모양이네. 2021 1031. 자,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올랐네. 월세 150만 원으로 올랐네. 관리비 15만 원으로 올랐네. 됐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과세 표준은 자동으로 쭉 계산될 거야. 그 다음에 대형이라는 내용. 자, 참고로 적용 이자율 2.2%라고 가정한다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 열어보니까 이자율 자체가 2.1%로 세팅되어 있네요. 그치? 자, 이자율이라는 버튼 누르면 몇 퍼센트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지? 2.1%로 딱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가정치를 주었으니까 프로그램도 당연히 이렇게 세팅되어서 출제되겠지.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대형에 대한 내용 적읍시다. 자, 또 보고 적는다. 2층이고 201호다. 88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자, 2019 1201 2021 1130. 그지? 그 다음에 1,500만 원. 200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과세 표준 쫙 계산해 줄 것이다. 자, 참고로
한 가지 정도만 참고로 학습 차원에서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대형에 대한 내용 봅시다. 자, 대형에 대한 거 말고 주식에서 고양 상세에 대한 거 한번 검사해 볼까? 자, 갱신하기 전후로 따진다, 그지? 자, 뭐 월세 관리비는 어렵지 않아. 뭐 한 달치냐, 두 달치냐 그거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고 간주 임대료만 한번 참고로 확인해 봅니다. 자, 1,000만 원 처음에 1,000만 원이었어. 그거는 적용되는 일수가 2019년 10월 말까지였다, 그지? 10월 달 한 달, 31일 동안에는 요 1,000만 원의 보증금 적용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달, 61일 동안에는 2,000만 원이 적용되었어. 계산해 봅니다. 참고로. 자, 1,000만 원. 자,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 곱하기 2.1% 곱하기 365분의 자, 처음에 31일. 그 다음에 2,000만 원 곱하기 2.1% 곱하기 365분의 61일. 그치? 이렇게 두 개 합해진 것이 주식회사 고양 상사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일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 1,000만 원 곱하기 2.1% 하면 21만 원 나오거든. 곱하기 31 나누기 365 하면은 17835.6 뭐 이렇게 나옵니다. 17835. 그 다음에 2,000만 원 곱하기 2.1% 하면은 42만 원 나오는데 곱하기 61 나누기 365 하면은 70191 70191.7 얼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것이 88026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정도는 단수 차익 생길 수 있겠지. 됐습니다. 됐죠. 참고로 하나 확인해 보았다. 자, 풀었고요. 내용 저장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자, 요 기출 문제를 우리 교재도 수록할 거다, 그지? 교재 수록할 때는 세법이 개정되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매년 바뀌거든요. 그 교재 수록할 당시의 세법 개정된 내용으로 이자율 수정해서 수록할 것이고 그래야 조금 더 의미 있을 거다, 그지? 그리고 2020년도의 경우에는 윤년이기 때문에 366일이거든요. 1년이. 그래서 금액 계산 결과값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야. 그 내용 딱 정확하게 반영해서 교재에 정답으로 수록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연습하시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자, 내용 저장하고 닫자. 문제 4번 결산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12월 31일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십시오. 2기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와 관련된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정리하는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납부세액은 미지급금,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되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 것.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다.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이다, 그지? 자, 그것이 출제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예정신고 때의 미환급세액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수동계산이다, 그지? 자, 분석해 봅시다. 자, 대변에 적혀 있는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자, 지금은 12월 31일입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대변에 차변에 적혀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자,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크니까 200만 원만큼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변에 부가세 대변에 200만 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면 된다. 이것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이야. 이렇게만 출제하려고 하니까 너무 쉬웠나 봐. 한 가지 변형을 주었다 이겁니다. 예정 신고 기간 7월부터 9월까지 7, 8, 9월에 대해서 세 달치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정리해서 부가가치 신고했을 거야. 자, 그런데 예정 신고 기간에는 환급이었다 이겁니다. 미환급 세액이 있어.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지? 조기 환급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없는 한, 자, 그래서 미환급 세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겁니다. 즉 2기 예정 신고 기간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컸는데 예정 신고 기간에 원칙적으로 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나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200만 원 있었다 이거지. 이것이 확정 신고까지 넘어왔다.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을 확정 신고할 때 부가가치 신고서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습니다라고 딱 반영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 신고서의 확정 신고 서의 결론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확정 신고 기간으로 보니까 납부세액이 200만 원 생겼어. 그런데 예정 신고 때 돌려받지 못한 것이 200만 원 있었으니까 200만 원에서 200만 원 뺀 0원을 확정 신고 때 납부하는 거다 이겁니다. 됐지? 그렇게 부가가치 신고서가 작성될 거고 그 부분은 분계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못 돌려받은 거는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겠다, 그지? 그 자산을 이제 없애면 되는 거야. 대변에 미수금 200만 원 그렇게 적어주는 거다. 그리고 요 미수금 200만 원 없어지면서 2기 확정 신고 기간 때 계산된 미지급 세금도 차변에 적어서 없어진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개 라인을 입력하면 정답으로 인정되는 문제랍니다. 조금 변형했지만 못 풀 이유 없겠다, 그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5개 라인으로 전부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이고 미지급 세금 200만 원이 차변에도 적혀 있고 대변에도 적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생략해서 2개 라인을 생략해서 3개 라인으로만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 인정될 것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열심히 분석했고요. 자, 입력합니다. 수동 결산. 자, 일반전 변경 메뉴 열어서 12월 31일로 입력한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얼마? 2천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의 감소 1,800만 원.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가 200만 원 기록되는 거였어. 확정 신고 기간에. 그런데 예정 신고 때 있던 미수금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그 바람에 확정 신고 기간에 인식한 200만 원이라는 미지급 세금도 이제 차변에 적혀서 없어진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 인정. 됐죠? 그리고 차변 대변의 미지급 세금 200만 원을 그냥 생각하고 3개 라인으로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이다. 자, 넘어가면 되고요. 문제에서 뭐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십시오라는 언급 없으니까 위에 3개 라인과 밑에 2개 라인이 전표 변호가 서로 다르지만 그거는 채점에 영향 없다 이겁니다. 그냥 정답 인정된다. 다만 저는 입력할 때 하나의 문제에 대한 분계니까 이 5개 라인을 전부 똑같은 전표 번호로 입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번호 수정 그 기능 사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2개 라인도 1번으로 전표 번호 수정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번호 수정 버튼 눌러서 다시 정상적인 화면으로 돌렸다.
됐죠? 자, 2번 문항 볼게요. 기말 현재 장기 대여금 계정 과목 중에는 RET 사의 외화로 빌려준 1,000만 원, $10,000가 계상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랍니다. 외화 환산하자라는 문제다, 그지? 자, 기말의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야. 그러면 $10,000 곱하기 1,200 해서 1,200만 원으로 금액이 계산된다. 장부에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다고? 1,000만 원. 자, A 빼기 B 하면 200만 원 플러스로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좋다 안 좋다? 좋다 이겁니다. 장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차변의 장기 대여금 자산의 증가 200만 원.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차변의 장기 대여금 거래처는 어디요? RET. 금액은 200만 원.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 200만 원 기록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3번 문항.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에 해당한답니다. 요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해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십시오. 주식회사 마인드라는 회사에 대한 주식을 구입했어. 장기 보유 목적으로.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었었다 이겁니다. 작년에 취득했답니다. 2,500만 원. 작년도 기말에 주가가 이렇게 바뀌었대. 그러면 작년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인식했을 거다, 그지? 그것은 작년 얘기고 이제 올해에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기말 주가는 이렇게 다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올해 말 회계 처리를 해 보십시오라는 문제였다. 별표 쳐주십시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분계고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라고 연습했던 부분이다, 그지? 그것이 출제되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수익 비용 계정이 아니고 자본 항목이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주가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변동분을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으로 홀랑 회계 처리하면 안 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인식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혹시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작년도에 2,500만 원 줬는데 구입할 때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작년도 말에 차익 금액 50만 원에 대해서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을 회계 처리했을 거라고. 그러면 작년도 말의 재무상태표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자산 쪽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로? 2,450만 원으로. 그리고 자본 항목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차변 쪽에 50만 원 회계 처리된 거를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작년도 말의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었을 거야. 그래서 요 두 개 계정 과목을 차변으로 해처모여 시켜보면 2,450만 원 플러스 50만 원 그렇게 해서 애당초 취득원가 2,500만 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작년도 재무상태표고요. 자, 그럼 올해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장부 금액이 2,450만 원이었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금액이 2,600만 원으로 이제 바뀌었어. 그러면 150만 원만큼 증가한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올해 말의 회계 처리.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50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이 중요하다, 그지? 150만 원을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나의 반대 포지션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을 일단 없애고요. 차변에 기록되었던 매도 가능 증권을 대변에 적어서 이제 없앤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대변에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있던 거를 이제 요 대변에 기록해서 없앤다 이겁니다. 대변에 플러스 기록해서 없애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을 이제 뭘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해야 된다. 됐죠? 이것이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정답이 될 것이다. 별표. 참고로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올해 말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작성되겠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2,600만 원. 자본 쪽에 있는 계정 과목은 뭐라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 0원 되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얼마? 대변에 플러스로 회계 처리되었으니까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기록할 때 플러스로 기록하는 거야. 100만 원. 이렇게 재무상태표 작성될 거고 요 두 개 계정 과목을 차변적으로 해쳐 모여 시켜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2,6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해서 애당초 취득 원가인 2,500만 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되죠? 항상 재무상태표 내용을 차변 대변을 차변을 해쳐 모여 시키면 애당초 취득 원가로 돌아가게 되구나. 그거를 꼭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수동결산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열심히 분석해놓고 코드 번호 잘못 끌고 와서 실수하면 엄청 억울하겠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 코드 번호 2개 검색되는데 비유동 항목은 뭐 아래쪽에 있는 178번 코드다 이겁니다. 15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일단 평가 손실부터 없애고 얼마?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됐지요? 입력 완료. 4번 문항 당기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포함된 거랍니다. 즉 법인세 비용이 850만 원이래. 결산일 현재 선납세금 계정에는 법인의 이자 수익에 대한 선납법인세, 선납 지방소득세, 이자 수익이 돼서 법인세랑 지방소득세가 원전지수 되었다 이겁니다. 956000이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3456000도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 요거 두 개 합한 게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지. 자, 적절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수동결산도 되지만 자동결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지? 오케이. 자, 결산자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입력하고 자 하단 쪽에서 법인세 찾습니다. 선납세금 4412000 그지? 뭡니까? 956000 플러스 3456000입니다. 두 개 합하면 4412000이고 요게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다. 요것도 결국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돼야 되니까 그지? 4412000 그대로 적어주고 추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그럼 얼마입니까? 4412000에서 자 850만 원에서 4412000을 빼면 되겠다 그지? 계산해보면 4088000 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법인세 등이라는 라인의 최종 금액이 결산 후 금액이 850만 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법인세 비용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일치한다 그지? 내가 잘 입력했구나라는 거 확인했고요.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면 그지? 그 내용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반영될 것입니다.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하단부에 그지? 조금 전에 분석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전표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5번 문항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당기 처분 예정일, 정기 처분 확정일, 처분 내용 나와 있네요. 별표 쳐주십시오.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이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메뉴에서 작업하자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에서 작업하자고. 그리고 내용 입력하고 나서 항상 상단의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자라고 연습했습니다. 그지? 그런 게 출제된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동결산, 자동결산만 기말수정 분계만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끔은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어느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자, 날짜. 올해 회계기간에 대한 처분 예정일은 회계기간 끝나고 나서 두세 달 있다가 그지? 2020년 3월 15일. 자, 정기 처분 확정일은 2019년 2월 28일이었다. 그치? 그 다음에 처분 내용. 현금 배당 2천만 원. 그 다음 주식 배당 2천만 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 2천만 원의 10%니까 200만 원 되겠다. 그지? 그리고 사업확정 적립금 500만 원으로 적립한대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끝났고요. 꼭 빼먹지 말고 상단의 전표 추가를 클릭하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 비용을 마감하는 정표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반영될 것이다. 확인해 볼까? 새로 고침 버튼 누른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마지막 문항도 입력 완료. 아시겠죠? 자, 입력해 봤고요. 부연 설명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정답 발표된 거 보니까 보통주 현금 배당, 보통주 주식 배당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보통주 이런 쪽에 입력해도 정답으로 요런 부분에 금액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결과값만 4,7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정답 인정합니다라고 발표는 되었더라고. 그런데 참고로 사실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보통주 우선주는 그 입력 내용이 뭐냐면 주당 배당금입니다. 한 주당 얼마를 배당하는지 그거를 적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적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요 현금 배당이라는 요 라인 있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합계 4,700만 원 확인해야 되겠지. 그지? 200만 원, 2천만 원. 그지? 계산해 볼까? 200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플러스 500만 원 하면 4,700만 원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맞아야 될 것입니다. 자, 부연점 해봤고 또 하나. 자, 우리 1, 2, 3번 문항은 수동결산이었고 4번 문항은 자동결산이었어. 자동결산 작업으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전표추가 클릭하다 보니까 매출 원가에 대한 1년의 전표가 쭉 자동으로 반영이 되더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820,574,737로 계산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나는 4번 문항 법인세 분계를 자동결산 아니고 수동결산으로 풀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전표추가 클릭 안 하고 그냥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바로 그냥 차변 대변만 입력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820,574,737이 아니고 다른 숫자로 표시될 거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도 있을 거다. 그지? 우리는 지금 시험 치는 겁니다. 시험 칠 때는 4번 문항을 수동계산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자동계산으로 푸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 어떤 식으로 풀든 그 내용이 5번 문항 채점에는 영향을 안 미치도록 채점됩니다. 그래서 5번 문항 채점할 때는요. 하단부 요 내용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표 추가를 클릭해가지고 수익 비용 마감 전표가 정확하게 생성되어 있는지 그걸로만 채점할 뿐 상단부에 끌려오는 이익잉여금이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는 채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시험이다 보니까. 됐죠? 그래서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그런 부분도 부연 설명 드려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결산 문제 마치고 자,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앞부분에 시간이 너무 할애가 많이 되었다, 그지? 자, 뒷부분 좀 지쳐간다, 그지? 지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것만 딱딱 설명드리고. 자, 1번 문항. 사원 코드 150번인 사원 김최고 사무직 배우자와 부양가족 없답니다. 이 사람이 3월 31일에 퇴사했대. 김최고 사원은 퇴사일에 3월분 급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퇴사와 관련된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입력하고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행해서 4월 10일에 신고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단 그 외의 사원은 없는 걸로 가정한다. 됐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자, 빨리 작업해 보자. 1단계 사원 등록 메뉴에 퇴사일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죠? 퇴사는 3월 31일에 했다. 자, 원천징수 모듈에서 사원 등록 메뉴 열어서 김최고에 대해서 퇴사 연일을 적어준다. 2019 3월 31일. 2월 여부는 채점 대상 아니야. 넘어가면 돼. 그리고 하단부에 자, 퇴직으로 세팅되고 정산일 시작, 정산일 종료, 뭐 지급일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야. 문제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언급 없으니까 뭐 그 아랫부분은 채점 대상 아니다 이겁니다. 퇴사 연일만 적어주면 된다. 이게 1단계. 자, 2단계 급여 자료 입력 메뉴로 옵니다. 자, 3월달 급여고요. 날짜는 3월 31일입니다. 자, 김최고에 대해서 이제 퇴사 연일을 입력하다 보니까 분홍색으로 표시됩니다. 김최고는 이번 달에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딱 표시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입력하자. 자,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비과세 표시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과세 항목은 검정색으로,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자, 기본급 350만 원. 상여 없고요. 상여금 120만 원 있네. 그다음 식대 12만 원. 자, 아래쪽에 추가 사항 봅시다. 김최고 사원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 및 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자가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 충족한답니다. 이거 비과세고요. 식대도 비과세 충족한답니다. 이것도 비과세다. 됐죠? 기본급 과세고 상여금 과세겠지. 야간근로수당은요.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문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김최고는 사무직이다 이겁니다. 생산직일 때 야간근로수당 몇 가지 요건 충족했을 때 비과세 가능한데 이 사람은 사무직이니까 이거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과세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판단했고요. 자, 식대 비과세 쪽에 12만 원 적어준다. 자가운전 보조금 18만 원 적어줍니다. 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파란색에 칠하는 입력하는 게 아니고 검정색으로 새로 등록해가지고 금액 입력해야 되겠지. 자,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맨 아래쪽에 과세 항목인 야간 근로수당을 새로 등록해가지고 유형란은 뭐 급여 그대로 놔두면 되겠지. 정기 부정기 여부는 사실 채점 대상 아니야. 그런데 뭐 굳이 정확하게 입력하려고 한다 보면 예간근로수당 야근할 때만 주는 거니까 부정기라고 입력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등록해서 확인 버튼 누른다. 그래서 여기다가 검정색에다가 얼마 30만 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인정되는 정답인지 정답 아닌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아래쪽에 과세와 비과세가 집계되잖아, 그지?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야 정답 인정된대요. 됐습니까? 자, 비과세 28만 원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해 볼까? 자, 식대 12만 원 입력했는데 한도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입력하면 10만 원만 비과세. 10만 원 초과하는 2만 원은 과세로 집계될 것이다. 그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한도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18만 원 모두 비과세로 집게 된다. 그지? 그래서 18만 원 플러스 10만 원. 그래서 28만 원이 비과세로 집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로 집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해 봤고 하나만 더 부연설해 볼게.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집게 되려면 우리 세법 소득세법 이론편에서 공부했다 그지? 생산직이면서 그 외의 요건 몇 가지 충족해야지 비과세가 인정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세팅이 사원 등록 메뉴에 보면 이 사람이 생산직인지 아닌지가 체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생산직이 부라고 체크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무직이니까 당연히 부라고 체크되어 있겠다. 그지? 여기 부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아무리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파랑 색깔의 야간 근로수당에다가 금액 입력한다 하더라도 그게 뭘로 전부 비과세 요건 충족 못하니까 전부 과세로 집계되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제가 한 것처럼 검정색으로 과세 항목으로 새로 내용을 등록한 다음에 금액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이지만 자, 이 문제 풀 때 파란색 야간 근로수당에다가 그냥 30만 원 입력해도 집계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 입력해 볼까?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그냥 요 30만 원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지금 집계되고 있다 이겁니다. 프로그램 세팅이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이게 생산직 여부가 부라고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파란 색깔에 금액 입력하더라도 과세로 지금 집계되도록 세팅되어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파란색에 금액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된다라는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부연 설명해 보았고요. 정신사납다 그지? 저는 그냥 처음에 작업했던 대로 검정색 야간 근로수당 등록해서 여기다가 입력하는 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이름 똑같은데 파란 것도 있고 검정도 있고 뭐 좀 정신 사납다 그지? 야간 근로수당 파란 색깔은 사용 여부 부라고 체크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157500 건강보험은 113050 장기요양 9620 고용보험 32630 됐습니다. 자, 이제 소득세 쪽에 커서 위치시키면 중도 퇴사 연말정산 화면이 쭉 나타난다 그지? 자, 이번 달이 3월 달이다 그지? 1, 2, 3월 세 달 동안의 총급여가 쭉 끌려올 것이고 그래서 연말정산 내용이 쭉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요. 자, 공제 항목 따로 없으니까 그냥 금액 요 화면에서 나타나는 금액 자체가 결론값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달에 3월 달에 퇴사하는데 3월 달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공제 내역 쪽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일반적이겠지 그지? 어차피 3월 달에 연말정산 해가지고 소득세를 다시 뽑아낼 거야. 그런데 굳이 뭐 이번 달에 소득세 원천에서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분석되는 거지. 1월 달과 2월 달에 급여 줄 때 소득세 원천에서 했던 게 이렇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 열심히 소득세 계산해 봤더니 결정세액이 얼마라고요? 0원이다 이겁니다. 결정세액이 0원. 결정세액이 0원.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었는데 1월 달과 2월 달에 두 달 동안에 이렇게 원천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요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결론값이 나오고요. 지방소득세도 그렇게 결론값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이렇다 이겁니다. 요 결론값 확인했고, 자, 이 부분을 급여 반영 버튼 클릭해서 급여 자료 입력 본 화면에 반영시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1, 2월 달에 원천 주세했던 거를 돌려줘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딱 표시되고요. 그래서 결론값이 차인 지급액이 5219250 이렇게 표시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업합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열어서 자, 귀속기간 3월부터 3월, 지급기간 3월부터 3월, 신고구금은 정기신고 이렇게 선택하면 조금 전에 작업했던 급여자료 입력 메뉴의 내용이 쭉 자동으로 끌려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 끝났습니다. 내용 저장하면 되겠다. 됐죠? 저장. 자, 다시 자, 3월부터 3월 자, 그죠? 여기서 내용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다시 메뉴 열어볼게. 자, 금액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참고로 우리 학습 차원에서 분석해야 된다, 그지? 자, 중도 퇴사장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의 1, 2, 3월 세 달 동안의 총지급액이 이렇고 소득세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그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210960은 지방소득세는 포함 안 돼 있다, 그지? 나라에 납부하는 소득세만 이렇게 표시되는 거다. 확인해 볼까? 210960, 그지? 지방소득세는 포함 안 된다. 왜? 별도 지방세 신고 서식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 지급액이란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 이번 달 급여에 대해서 가지고 분석해 볼게. 5020000은 뭘 의미한다고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있는 하단에 있는 집계 내용 중에서 과세 항목 플러스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가 있으면 그것도 합한 거, 그지? A 플러스 B 금액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끌려온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학습 차원에서 금액 확인해 보았다. 됐죠? 자, 2번 문항 봅니다. 다음의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최수지 사원 코드번호 151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반영하십시오. 아래의 표시된 부양가족 이외의 가족은 없고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고 지출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된 내역이다. 메뉴 엽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F2 버튼 눌러서 최수지 사원 불러옵니다. 화면 확대 버튼 눌러서 좀 크게 해버립시다. 자, 하나씩 채워넣으면 된다. 자, 최수지 본인이고요. 보험료 72만 원이랍니다. 생명보험료, 보장성 보험. 오케이, 인정된다, 그지? 일반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 중에서 일반 란에다가 72만 원 기록합니다. 의료비요. 미용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50만 원.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지? 동네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약품 구입비 45만 원. 되겠다, 그지?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한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50만 원과 45만 원 합한 95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합니다. 자, 의료비 쪽에서 본인이다, 그지? 여기 95만 원 입력. 자, 다음 항목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정답 발표된 거 보니까 동네에서 질병에 대한 약품 구입비 자료가 어설프니까 요 45만 원을 입력한 사람도 정답, 입력 안 한 사람도 정답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자료 단어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약품 앞에다가 의약품. 의료비 공제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한 의약품으로 공부했습니다. 의라는 단어가 없어서 전부 정답 인정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거 붙여서 요거 끼워 넣는 걸로 연습하면 되겠다. 됐죠?
참고로 부연 설명해볼게요. 건강기능식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몸보신 하려고 보약지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한 의약품이 되는 거고. 참고로 요새 보면 약품인데 약품 성격으로 보이는데 편의점이 약국 말고 편의점 같은 곳에서 파는 경우도 있다, 그지? 그런 거는 보면 제품을 보면 의약품이 아니고 의약 외품으로 적혀 있는 게 있답니다. 의약 외품. 그거는 의료비 공제 대상 아니래.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들면 그렇게 판단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약품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라는 거다. 의약품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문제 자료를 수정해서 학습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교육비 봅시다. 대학원 등록금. 본인은 대학원도 된다, 그지? 자, 요거 학원 수업요. 학원일 경우에는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지? 취약하고 나면 학원이 인정 안 되더라. 자, 그런데 본인일 경우에는 학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고 인정된다면 학원비라도 교육비 공제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가 학원이 직업 능력 개발로 인정되지는 않을 거다, 그지? 그래서 문제는 풀 수 있겠습니다만 자료 하나 끼워 넣어서 학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의 학원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암기하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료 뒤에다가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는 아님이라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는 아님.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는 아님이라고 괄호 내용 추가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학원비는 안 된다. 그래서 960만 원만 입력하자. 자, 교육비요. 본인이다, 그지? 여기다가 얼마요? 960만 원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부금입니다. 좀 화면 약간 위로 올릴까요? 자, 기부금, 정당의 후원금, 정치자금 기부금 인정되겠다, 그지? 다만 우리 세법 규정을 보면 정당이 뭐 뒷돈으로 살짝 후원금 주는 거 그런 거 안 돼.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로 후원금 내야 그거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료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법에 따른 이렇게 추가해서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후원금 오케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의 후원금 오케이 인정되겠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하자.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로 나눠서 입력한다, 그지? 자, 그래서 금액이 30만 원이니까 10만 원, 20만 원으로 나눠서 기록하면 되겠네. 그다음 지정기부금인데 종교단체 기부금 아니랍니다. 36만 원. 그거는 종교단체 당일 기부금 아니다, 그지? 종교단체 외 당일 기부금. 여기다가 금액 얼마입니까? 36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영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기타 공제 가능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현금 영수증 이렇게 있네요. 자, 괄호한 내용 분석해 봐야 되겠네. 자, 대중교통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니까 1,500만 원인데 여기는 자녀의 건강진단비 결제분 9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의료비 90만 원, 건강진단비랍니다. 자,
병원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90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오케이 알았다 잘했다 이겁니다. 그냥 1,500만 원 다 공제 대상이다.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다 공제 대상이다. 됐죠? 그다음에 25만 원은 요가 학원비 2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자,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동시에 되냐를 분석했습니다. 공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 안 됐다 그지? 그냥 교육비로만 공제하면 된다. 사교육비는 예를 들어서 학원 갔다 또는 교복을 구입했다. 그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공제되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대로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가 학원비를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현금 영수증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다만 요가 학원에 대해서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됐더라 이거였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과로한 내용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런 거 괜찮아. 신용카드 공제, 현금 영수증 공제 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자, 대중교통이 얼마라고요? 15만 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일반 신용카드 얼마? 1,500만 원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얼마요? 자, 25만 원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자. 확인 버튼 아래쪽에 있는 거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내용 입력하고 마무리합시다. 의료비 90만 원 건강진단비라고 오케이 인정되는 거야. 의료비에서 기타이다 이겁니다. 그 밖의 공제 대상자 90만 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교육비 30만 원 어린이집 나비백이랍니다. 된다 이겁니다. 30만 원 교육비. 자, 취약자 노동이다 그지? 인별로 적는다. 3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입력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제8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